안녕하십니까.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 408회 뽀얀거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류일아 아나운서가 없습니다. 류일아 아나운서 되게 삐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류일아 아나운서는 개인 휴가로 일정을 보내고 있고요. 그 휴가 2주 안에 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모시기 힘든 분, 스케줄을 잡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게스트의 스케줄에 맞추느라고 류일아 아나운서가 없는 가운데 또 한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개혁신당이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정치에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개혁신당 하면 약간 낯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죠. 거기 이준석이 만든 당? 이준석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준석 대표가 만든 당? 만든 당?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비례대표 1번이 와우. 그러니까 우리 의료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지만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좀 누구지? 신선한 그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네. 현재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인 네. 이주영 당선인이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주영입니다. 저는 원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었고 이번에 우연한 기회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용 말씀은 차차 듣기로 하고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셨고 네. 제 뉴스에도 한번 등장하셨죠.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유, 슬펐던 그날. 네, 천안 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실이 네. 소아 전문 응급실이죠. 응급실에서 마지막 출근을 하시던 날 맞습니다. 제가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몇 달 만에 뵀는데 신분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일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건강 상담을 네.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주변 분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렵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오셨는데 뭐가 궁금해? 그때 가장 많은 질문이 열나면 병원에 가죠 요즘에는. 네. 예. 근데 이제 약을 처방 받아요. 네. 감기약하고 해열제를. 네. 그럼 보통 많이 받는 게 이제 타이레놀하고 브루펜 네. 시럽을 네. 받는데 보통 뭐라고 하죠? 타이레놀 시럽은 아무튼 4시간 네, 간격을 맞습니다. 둬라. 그다음에 브루펜 시럽은 6시간 네. 간격을 둬라. 다 아시는데. 근데 안 떨어져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열이 나는 것과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열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서 뭔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내부에서의 교란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이는 내 몸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적당하고요.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거는 외부의 침입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내 면역 체계를 제대로 발동을 시켰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보통 아이들에서 그래서 열이 많이 나죠. 어른들은 사실 열이 잘 나지 않잖아요. 면역 체계가 사실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미숙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온을 약간 올려서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이 나게 한 원인이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성으로 뭐 감기라거나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만으로 3일에서 4일 정도면 거의 다 그냥 알아서 떨어집니다. 약을 쓰나 안 쓰나 대부분 떨어지는데 3일이나 4일이 지나도 계속 열이 더 나는 추세일 때는 이건 바이러스성이 아닐 수 있구나 혹은 합병증이 발생했구나 해서 그때는 열에 대한 이제 그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있어 보면 제일 많은 게 원데이 피버예요. 열이 난 지 하루가 안 됐는데 해열제를 한두 번 먹여보시고 계속 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열제라고 하니까 뭔가 열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런 거지 대부분 해열제를 먹어도 한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지면 잘 떨어진 거고 그 동안에 아이가 오한이라던가 근육통이라던가 전신 상태라던가 이런 게 조금 호전이 되면 사실 충분히 약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주 먹이거나 굳이 교차로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 열이 떨어질 때까지 다른 뭐 처치를 하거나 그런 건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열이 있을 때 뭐 목감기라던가 뭐 이런 경우는 더 잘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 자체를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네. 하루 이틀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다. 네. 한 3, 4일 정도. 만으로 3, 4일. 만으로 3, 4일 그러니까 거의 닷새에 정도는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감기약을 처방받고 네. 아이의 전신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 네. 혹은 약간 좋아졌다 그러면 네네. 그게 3, 4일 정도 열이 나는 것 같고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3, 4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네. 이렇게 열이 난다면 그러면 이 애가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합병증이 아닌지, 생긴 네,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열에 대한 조사를 해야 네, 된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다. 그거는 종종 있기는 한데,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괜찮고 대부분 네. 한 4, 5일 지나가도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하루 이틀 더 걸릴 뿐이지 대부분은 괜찮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두 개예요. 네. 애가 처지는 것 같다. 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은 열날 때 약간 처졌다가 또 잠깐 좋아지고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면 열날 때 처지는 건 열을 오히려 발생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에너지 쓰일 곳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좋아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계속 점점 더 처지는 추세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경련의 경우에 만 5세 미만에서 혹시라도 열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을 해도 대부분은 5분 안에 또 저절로 멎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추후에 신경학적인 이상이랑 대부분 연관성이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 이게 길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있긴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련이 발생하면 그때는 응급실을 가서 확인을 받는 게 좋다. 그것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시적으로 처지는 거는 그럴 수 괜찮다. 있다. 네. 그런데 일시적으로 열이 날 때 처지다가 뭐 또 잘 놀고 뭐 그렇다면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열 경련도 실은 5분 내에 스스로 멈춰지긴 하지만 괜찮지만 그래도 열 경련이 있을 때는 응급실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앞서 3, 4일까지는 지켜보는 과정이 요거죠. 네. 4일을 그 넘어가면 안에도 예. 그 안에도 4일을 그런 넘어가면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네.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지켜봐야 될 상황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이거다. 네. 처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뭐냐면 애는 잘 모르겠어요.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저는 사실 뭐 제 전공이 신경외과라서 네. 멘탈 스테이터스는 정말 뭐 제 직업인데도 애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애는 처지고 안 처지는 것을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들이 볼 수 있는 포인트랑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는 네. 있는데요. 평소보다 덜 놀아요, 더 자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얘가 하루에 단 한 번도 써도 되나요? 좋아하는 괜찮아요. 만화영화 뽀로로, 예. 뽀로로를 뽀로로 괜찮- 아예 안 보려고 한다. 어차피 문제가 되면 우리 홍혜진 PD가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막 분명히 뭐 어느 정도 물도 먹고 했는데 음. 뽀로로를 보여주는데 아예 뽀로로 자체를 거부하고 물도 못 마시고 뭐 12시간 이상 소변도 안 보고 이런 오. 상황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냥 평소에 2시간 낮잠 자던 애가 4-5시간 잔다. 뭐 안 놀려 그런다. 뭐 이런 정도는 사실 좀 지켜보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걸로는 또 응급실을 가실 필요는 없다. 와도 해줄 게 없습니다. 아. 어차피 스스로 좀 해소를 해야 되고 수액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아이라면 수액보다는 물을 마시는 게 훨씬 좋긴 하거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소아과 오픈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리 부모님들이 어쨌든 수액을 맞추면 애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열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수액을 놔주는 병원이 없다. 그래서 사실 그 소아과 오픈런 중에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수액을 놔주는 병원을 찾아서 오픈런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그게 대표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창출되는 영역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구로 수분 보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생리적이고 아이들에게도 유리하고 또 다른 감염원에 노출이 되지도 않고 바늘을 찌른다던가 하는 스트레스에도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구토가 심해서 아예 못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를 많이 한다, 뭐 열이 난다. 거의 모든 경우에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서 경구수액요법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정도까지 막 정말 탈수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수액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뭐 보리차 마시고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뭐를 몇 시간 안에 결론을 보기를 원하고 그 시간을 좀 사실 다른 나라 생각해 보면 알거든요. 다른 나라가 아이가 열 난다고 이렇게 수액을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죠. 제가 다른 나라 사실까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없습니다. 이렇게 의료를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네. 그게 실제로 활용할 수
없어도 도움이 되면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사실 별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일종의 그러니까 부모님의 플라시보 마음을 이펙트 좀 예. 편하게 해드리는 정도죠. 예. 그 부분이 되게 좀 그 설명드리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액 마치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소액을 놔주는 병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학생 때 배웠던 것에는 먹을 수 있으면 소액을 놓는 건 아니니까 네. 소액은 훨씬 더 공격적인 요법이고 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혈관을 직접 침입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배제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런 부분인데 너무 쉽게 소액이 놔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네. 감히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우리 9년 동안 소아 전문 응급실을 환자를 보셨던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가벼운 열나고 뭐 탈수 증상이 있는 나에게 너무 쉽게 소액을 놓는 우리 의료 문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교과서로 따져보면 소액의 인디케이션이 있는데 네, 아주 제한적이죠. 네, 아주 제한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부분 조금 들으시는 분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 아이 키울 때는 거의 소액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열이 되게 많이 저도 나더라도. 지금 아이 3명 이제 중학생 뭐인데 큰 애가 지금까지 수액 맞은 게 큰 애가 입원했을 때 한 번, 네, 둘째가 코로나 때 한 번 네, 말고는 없습니다. 네. 정말로 도움이 아이에게 되는 거면 저도 많이 맞히면서 키웠을 텐데 실제로 제 아이에게 안 맞히니까 그 정치자분들이 서운하셔도 저도 고백하건 저도 한 번만 했어요. 저희 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로타 바이러스를 걸렸어요. 태어나자마자 로타면 맞힐만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애가 막 토하고 설사하는데 네, 그렇죠. 아니 그 저는 좀 놔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필요해서 그 이제 났을 겁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애가 토하고 설사하면 이제 완전히 산후조리원의 원장님들은 아시거든요. 이게 가장 격리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빼서 병원 가라고 하셔서 이제 갔더니 막 애가 또 갔는데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네. 일단 소액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 검사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로타가 좀 나왔었죠. 근데 그때도 뭐냐면 저희 소아과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오셨는데 애니까 당연히 안 잡히겠죠. 라인이. 네. 그런데 또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안 잡히는 마음은 있고 알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저기 하진 않았는데 사실 소아과 현장은 상당히 뭔가가 좀 첨예하게 그리고 제가 제 라인을 못 잡거나 사실 저희 어머님 라인도 되게 잡기가 어려워서 7, 8번 실패했던 거를 제가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참 그렇죠. 그래. 내리사랑이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 애니까 막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게 소아과 이거는 뭐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소아과 간호사 선생님, 네. 임상병리사 선생님, 이 소아과를 진료하는 그 의료진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들이 현장 뭐 저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 소아과는 조금 더 이런 건 좀 더 드려야 된다. 이건 되게 시간과 노력과 네. 이 심적 부담이 큰 영역인데.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근데 제대로 제가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소아과 선생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는 건데 아무튼 열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그 부모님들에게 눈에 띄는 기사. 저도 되게 막 취재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때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걸 못했습니다. 뭐냐면 중학생 키 10년 전보다 7.4cm 커졌다. 이건 좋은 거죠. 우리나라 이제 커졌구나. 근데 여기서 약간 이거 뭐지 한 게 그런데 가장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가 네. 10년 전에 비해 2년 더 빨라졌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충돌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전문가도 아는 게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러니까 키가 피크가 되는 시기가 빨라질수록 최종 키가 줄어든다는 거는 저도 배워서 왜 그러지? 커졌는데 줄어드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아마 요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겁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딱 했던 게 뭐냐면 상반신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자랐어요. 상체가 하체보다. 그런가요? 예. 이 조사에서요.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실은 대단히 이제 이거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두고두고 이번 데이터가 의미하는 우리나라 이 부분을 좀 취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지금 요거는 이제 너무나 관심 있어 하는 기사라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부담 가지실까 봐. 그래서 그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네. 지금 현재 아직 완전히 분석되지는 않지만 이 발표 자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키가 많이 커졌다는 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게 예. 최종 신장이 커져야 좋은 거지 중학교 때 신장이 큰 거를 좋아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하셨듯이 그렇거든요. 이게 초반에 너무 많이 커버리고 성장 기간이 짧아지면 그 전에 많이 큰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 평균 신장 이런 거는 최종 신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서 중학교 때의 신장이 뭐 클수록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체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게 발육 상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이제 성조숙도 이제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커지는 일부 아이들의 불균율이 많아서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닌가 전체 통계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일단 중학생 키가 10년 전에 비해서 7.4cm 커졌다는 것은 사실 전부 다 바람직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걱정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없는 채 기사가 났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보기에는 최종 키를 봐야 된다. 네. 성인 됐을 때 최종 키를 봐야 돼서 뭐 이것 갖고 좋다 나쁘다를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최종 키의 성장으로 이어지면 좋은 거지만 네. 그게 안 된다면 이것만 네. 갖고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고 네. 게다가 성장이 급성장한 시기가 2년 빨라졌다는 것은 사실 좋은 사인이 아니다. 네. 네. 오히려 최종 키가 줄어들 수 있는 네, 사인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워요. 뽀얀거탑 들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은 기존 기사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사실 이걸 좋다고 볼 수 있나?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들은 제가 성조숙증 기사를 제법 썼는데 왜 그러냐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동찬아 너 이거 써. 난리야. 그게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너무 늘었어. 맞습니다. 너무 늘었어. 너무 너 이런 거 안 쓰면 큰일 나. 그랬고 그래서 환자만 섭외해 주시면 저희 환자 섭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때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 성조숙증으로 저한테 상의하고 문의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조숙증 때 빨라지면 왜 최종 키가 덜 크는 걸까요? 대부분 우리가 남성 여성에 따라서 발육의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장의 급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초경으로부터 한 1, 2년 전. 그래서 초경이 시작하고 나면 한 2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신장이 자라지 않습니다. 네. 남자애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환의 발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후로 신장의 급증은 꽤 늦게 나타나는 편이긴 해요. 여학생에 비해서는. 네. 그리고 좀 더 긴 시간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가서까지도 대부분은 자랐었고 예전에 뭐 군대 가서도 키 더 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초등학교 때 초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남학생은 성조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뼈 성장이 빨라지는 거죠. 네. 그런 성장판이 일찍 닫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학교 때 키가 그냥 최종 신장으로 고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중학생 키가 10년 전보다 7.4cm 더 커졌고 그리고 2년 정도 더 빨라졌다는 걸 일단 소아과 선생님들은 실은 좋은 사인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본인 이제 소아과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성조숙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라는 것을 현장에서 겪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게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아과 영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성조숙증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내분비를 아니시니까. 전문을 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예. 이게 다 밝혀지지가 않았기 네, 때문에 예, 예. 근데 크게 두 가지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 체중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 지방세포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좀 발육 자체가 빨라진 경향 이런 것 때문에 성조숙이 좀 빨리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비만도가 그렇다고 또 대단히 높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한 추세인 거는 맞고 그런데 또 두 번째 사회적인 거는 성조숙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성조숙이 나쁘다기보다 성조숙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가 자랄 때는 그 정신의 발달 그리고 뭐 두뇌의 발달, 신체의 발달 이렇게 막 있을 텐데 그 나머지에 비해서 신체의 발달만 너무 빠른 경우에는 뭐 성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라던가 교우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조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조숙에 대한 관심은 최종 신장을 더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서 사실은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모님들도 경쟁적으로 하시고 사실은 소아과 쪽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소아과는 일반 진료로는 사실 유지가 안 되는 영역이 돼버렸다 보니 그게 이제 양쪽에 니드가 맞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실은 좀 거대한 시장이 된 경향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성조숙증 주사를 최종 신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맞는다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건 약간 꺼려지는데요. 보험이 되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최종 키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반대해서 관련 기사를 여러 번 썼는데 그때마다 반응은 되게 안 좋았어요. 양쪽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내가 내 돈 내고 한다는데 왜 네가 그러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막내는 성장 호르몬을 맞고 있는데 저희 막내는 그 최종 신장이랑 현재 신장이 모두 하위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일 미만이면 이제 맞을 수 있는 걸로 초반에는 이제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한 3년 고민하다가 계속 안 크니까 저희 큰 애들 둘은 크거든요. 근데 막내는 하위 3%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맞추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맞추는 입장이지만 근데 또 이 현실적인 게 우리나라 이 신장 응답 그래프를 보면 남성은 168, 169 없으시고 170에 굉장히 엄청 많이 있고 178, 9 없고 180에 엄청 많이 있고 여성들도 마찬가지 160, 170이 딱 되는 순간 많아져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이 1, 2cm가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돈 내고 맞추겠다는데 라는 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부작용들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는 맞추셔야 된다. 예를 들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척추 측만이 생길 수 있다던가 혹은 가볍게 부상을 당했는데 뭐 그 허벅지뼈, 대퇴골 그 골두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좀 심각한 수준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이게 하루에 일주일에 6번 정도를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가 억지로 그걸 시켰을 때 이게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로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본인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최종 키가 아무튼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오히려 신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정서적으로 더 안 좋긴 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키 큰 게 부럽긴 한데 그 키가 커야만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우리가 너무 좀 센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은 있어요. 키뿐만이 아니라 뭐 외모 전반에 대해 뭐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너무 그분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뽀얀거탑을 보시거나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배우 유해진 분이 막 뜨고 주연으로 하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저 그 배우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떤 개성 있는 분이 당당하게 그것도 인기 있는 주연으로 맡는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오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 영국 배우 있잖아요. 키라 나이틀리가 좋은 게 그분의 이 사각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각턱을 막 깎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각턱이 나의 특징이고 나의 개성이야.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보는 사람도 매력 있네. 그러니까 나의 이거를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도 좋게 봐주지. 내가 이제 이거를 막 부끄럽게 생각하면 쟤 고쳤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취재할 때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교수님께서 동찬아 이거 내 생각은 정리가 안 됐지만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늦게 자고 적게 자고 운동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모든 게 관련이 좀 있고 저체중과 과체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가 2018년도에 내가 쓴 책 제목도 까먹네. 당신 잠 잘 자고 있습니까인가? 내 제목이 까먹었는데 아무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도 제가 그 어떤 연구 자료들을 모아놨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다 보내주신 것들을 했는데 잠이 줄어드는 게 아이들의 성을 좀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키를 잘 못 키우게 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만 이런 것에도 이어지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번 제가 뽀탑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묻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지금 잘 주무세요? 잠 잘 주무세요? 이게 전 모든 걸 설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잠을 잘 잔다는 건 어쨌거나 괜찮다는 거고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무슨 이유에서 내가 지금 뭔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자도록 나를 관리해야 되느냐.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 나 정도 안에서밖에 없어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수면과 그다음에 이런 성장과 관련돼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것도 매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정답은 있고 제가 매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당장 제 자식들도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발 일찍 자라. 10시 반에는 늦어도 자야 하지 않겠는가. 맞아요. 두 번째, 초등학생은 적어도 한 10시간, 중학생은 8시간, 고등학생은 너도 8시간을 자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6시간 이상은 충분히 자야 다음 날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결국 분비가 야간에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여러 면에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크면 클수록 비만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제발 일찍 자고 충분히 자고 밤에 스마트폰 좀 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건 부모님들 요소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안 잡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근데 뽀얀 거탑에 이제 학생분들이 안 들으셔서 이게 안타깝긴 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요즘 학생들 이제 다이어트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비만에 되게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자고 이렇게 할 거면 다이어트를 신경 쓰지 말든가. 또 그들은 그들의 또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괜찮아요. 내 속이라서 그리고 그렇게 밖에 가서는 막 이렇게 깨끗한 척 할 거면서 그러려면 집안에서 좀 청소를 하든가. 지금 본인의 이 자녀분에 대한 얘기인 게 너무 명백해서. 전 놀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그 당시 여학생들 되게 깔끔하고 쟤네 집에 가보면 제 방은 얼마나 막 깊은 오해가 있으셨군요. 예. 그녀들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고서 이런 방해 환경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재밌었어요. 아무튼 이거는 저는 한 10분 내로 하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좀 길어졌고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해외 의사. 예, 진행자가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거에는 소아과 오픈런, 네. 그 다음에 응급, 네.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지방의료 붕괴.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의 현장을 한꺼번에 이게 담고 있는,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이고 거기다 소아 응급 전문센터에 거의 10년 동안 네. 근무하셨고 그것도 충남에 있는 천안 순천향대병원이니까 이 세 개가 겹친단 말이에요. 네. 그 겹치는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도 소아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얘기는 제가 다른 데서 너무 많이 해서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원래는 외과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산부인과나 외과 이제 수술하는 과를 하고 싶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결론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본과 3학년 때 실습할 때 산부인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처음으로 분만하는 거를 참관을 시켜주셨거든요. 네.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던 네. 시대였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정말 마치 무슨 루벤스의 명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장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만의 숭고함을 보고 정말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난 저런 걸 해야겠다 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제 성향이나 앞으로의 삶과의 밸런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수술을 하고 응급이 많은 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소아과를 가게 된 거는 인턴 때 이제 내과계 쪽에서 고민을 했죠. 정신과, 내과, 신경과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정신과도 사실 좀 가고 싶었었고요. 근데 소아응급실에서 레지던트 선생님이 이렇게 태핑 척수 천자를 네. 하시는데 그때 이제 인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기들 피부나 이런 거 너무 보들보들하고 그렇죠. 막 예쁜 이런 게 있어요. 네. 머리카락도 다릅니다. 어른과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조차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이런 아기들을 평생 보는 거는 너무 축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아과 괜찮은데? 한번 소아과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아니요. 예. 일단은 뭐냐면 저도 소아과 인턴을 돌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태핑할 때 이제 이거 잡죠. 네네. 난 이 여린애를 이렇게 세게 잡아야 되는 게 전 괴로웠어요. 그것도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 네. 애들 발 이게 찔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건 전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들 발 찔르는 게 그게 정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니요. 이게 거기서 아이들의 피부와 털 이런 걸로 이런 애들을 계속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게 나에겐 기쁨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의 털 생각, 피부 이거를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마 아이의 발을 잡고 거의 태핑할 때도 얘 발이 되게 예쁘네. 이거 하네.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이거는 그럼 너무나 필요한 일이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뇌척수에 어떤 감염이 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척수액을 빼내는 검사하고 애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애들이 그날의 어떤 혈액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발에다가 찌르는 것.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싫다고 해도 누군가 해야 되는 건데 기왕 할 거면 저처럼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아기 털이 예쁘네, 피부가 예쁘네, 발목 예쁘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죠. 물론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술을 했지만 근데 그런 게 좋았어요. 소아과는 뭘 안 해도 그냥 매일매일 뭔가 웃을 일이 생겨요. 별로 안 아픈 애들도 오고 가고요. 많이 아팠는데 거짓말처럼 좋아져서 가는 애들도 많고 사실 내과라고 생각하거나 신경과라고 생각하면 진료 중에 정말로 웃기거나 귀엽거나 예뻐서 웃을 일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소아과는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애들이랑 사실 잘 친해지는 편이긴 해서 막 병동에서도 애기들이랑 잘 놀고 재미있었어요. 제가 레지던트 시험 볼 때는 그때는 산부인과가 인기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동기들은 대학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말고는 전부 다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리포트 한 적도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 제 친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가 그렇죠. 막 그 순간에 환희 이것 때문에 했는데 결국 그거를 접는 젊었을 때 자기를 매료시켰던 이 네. 부분을 접는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서 소아 응급 이렇게 해서 중증 환자 막 봐시고 그런 뭐 왔다 갔다 하는 일 즐겁고 괴롭고 뭐 슬프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게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네. 그 그만두신 뭐 이것도 뭐 여러 번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게 사실 저희는 팀이 참 특이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여자 의사 7명이었고 간호사들도 많았고 굉장히 잘 돌아가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런 로열티가 있는 그런 팀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 6년 전부터 해서 소아과가 갑자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5년 전부터는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입원을 자유롭게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소아 중환자실은 당연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모두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입원, 수술, 시술, 중환자실 케어가 안 되니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 경환도 물론 많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하루에 한 5명 정도 오는 중환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들을 빨리 입원시키고 빨리 중환자실 보내고 혹은 우리 병원에서 안 되면 빨리 전원시키고 이게 돼야 응급실이 착착착 돌아가요. 근데 이 환자들이 올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입원을 시킬 수도 없고 중환자실 케어 당연히 안 되고 전원을 보낼 만한 병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처치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응급실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가 막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 환자가 잘못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무섭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새롭게 생긴 것이 여기서 사고가 나면 내가 감옥을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에 맞게 민원 양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었죠. 저 레지던트 때만 해도 뭐 이거 잘못돼서 내가 감옥 가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오히려 보낼 곳은 적어졌고 입원 불가능해지니까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감당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팀은 그나마 끝까지 버텼지만 다른 팀은 뭐 3명, 4명 계신 곳에서 한두 분 나가시면 어차피 응급실 유지는 불가능하거든요.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응급실이 닫으니까 환자는 점점 더 저희 센터로 몰리고 환자도 많아지고 그럼 당연히 중환도 많아지는데 우리 병원이라고 소아과 전공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소아과 교수를 많이 뽑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위험해진 거죠. 네. 지금 뭐 짐작하셨겠지만 우리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는 실은 우리나라 의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응급실을 통해서 나타난 거지. 이걸 응급실의 잘못이다.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응급실만 제대로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접근이 틀렸죠. 틀린 완전히 거죠. 틀렸죠. 완전히 틀린 거죠. 제가 기자분 만났을 때 그랬어요. 내가 거기 한 10년 있으면서 난 단 한 번도 이송 거부를 한 적은 없다.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런데 수용 불가였던 적은 너무나 많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도 사실은 많은 부분 개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지역 병원들의 전반적인 몰락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결과적인 현상이지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그걸 거부했다고 자꾸 표현이 나가면 사실 이거는 의사 환자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밖에 안 되고 진짜로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질 것이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까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 없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 네. 왜냐면 그 윤한덕 선생님이라고 국립의료원에서 그 중앙응급센터를 만드시고 거기서 어쨌든 일하시다가 순직하신 분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을 몸바쳐서 어쨌든 개혁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응급실만 잘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응급실은 하나의 통로고 맞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떤 집안 전체가 잘 되는 거가 돼야 응급실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응급실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응급의료 시스템만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자꾸 응급실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응급실에 보신 분이 정말로 이게 중요한 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뒷배경이 안 돼서 지금 너무 네. 못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자꾸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한다고 얘기하니까 네. 너무 막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는 이제 어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산병원 간호사가 거기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됐을 때 어쨌든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도 저는 뭐냐면 신경외과 전문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3배예요. 그렇죠. 이미 그래서 그런 접근 그렇게 단편적으로 없어? 그러면 늘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보다 뭐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옳고 그름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이제 다른 분들도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이는 거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보이는 것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의 이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네.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소아응급 전문센터도 제가 그 소아 청소년 의료 대란을 위한 태스크포스 이런 회의에도 참여를 하고 해보면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나마 이게 가능하니까 하는 거야라고들 말씀은 하시지만 과연 이것이 협업의 전부일까? 이렇게밖에 정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그렇고 외상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점 의료 병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국토가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송 체계만 제대로 되고 그리고 큰 거점에서 제대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제대로 돌아가는 센터가 있다면 지금의 대란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지역별로 뭐 본인의 지역에 뭐 유치를 해야 된다던가 혹은 뭐 저기에 있으면 우리 지역엔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제 문법들이 좀 많이 개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에 있어서도 그 예산을 사실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지원금 명목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지원금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연속성이거든요. 네. R&D 삭감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지금 갑자기 삭감을 해버리면 그 추후에 예산을 잡아놓고 진행되던 연구가 중단이 되고 그 예산을 고려해서 중간에 이제 같이 하려던 연구들은 다 취소가 되는 그래서 전후로 최소 5년 이렇게 10년이 영향을 받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의료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뭐 지원금을 올해 뭐 몇 억을 줬어요. 그럼 뭐 인프라 구축하고 뭐 기자재를 사도 내년에 그 지원금이 없어지고 이러면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 하던 의료의 행위, 늘 보는 환자와의 뭐 이런 관계 혹은 환자와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이라고 해야겠죠. 계약에 따라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유지가 돼야지 이거 자체가 망가진 상태에서 중간중간 들어오는 지원금으로는 이 영역을 살릴 수가 없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충분한 자원을 다 하자니 건보료를 올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또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뭉텅이의 돈만 애매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 국가가 지금 어디까지 해줄지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 근데 그 이상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어느 정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더 쉬워질 거예요. 싸질 거예요. 라는 말만 했지.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국민에게 투명했는가. 이 문제가 지금 국민연금에서 똑같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군인연금이라던가 공무원연금 똑같이 터졌었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잠깐 이제 뭐 그 말씀을 외상센터 막 말씀하셔서 잠깐 그러니까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외상센터 막 예전에 우리 이육종 교수님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셨을 때 우리 전 국민이 중증 외상센터 막 이렇게 이거 키워야 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 된 거죠? 이것도 까먹었는데 한 17개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17개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 계신 외과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커다랗게 한두 개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게 됐을 거다. 그런데 17개로 분산해 보니까 17개가 전부 다 안 되더라. 왜냐면 이런 중증 외상을 다루려면 규모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커다랗게 그 자원, 그 인력을 한두 곳에서 몰아서 했다면 이게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이 될 텐데 17개로 분산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제 뉴스 찾아보시면 이 목소리도 제가 반영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다른 데처럼 땅덩이가 넓지 않기 때문에 뭐 일본에 비해서도 땅덩이는 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역마다 지역 의원들은 맨날 그렇잖아요. 뭐 하면 나 이거 우리 지역에 뭐 세워드릴게요. 뭐 세워드릴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지역 이기주의를 지역 정치주의를 벗어나서 그냥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딱 모든 게 해결 가능한 거점을 한두 개 똘똘한 거 만들고 그게 몇 개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이송 체계를 빨리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규모라고만 말씀드리면 이제 잘 그러면 뭐 이렇게 키우라는 그 큰 병원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이 규모가 중요한 이유가 모든 중요한 과들은 당직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 당직이 돌아가야 된다. 내가 밤새 수술을 했으면 다음날 쉴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그 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그 다음날은 당직이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능력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40, 50대 이상들이신데 그분들이 체력이나 아니면 가정과의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일주일에 여러 번을 이렇게 당직을 자주 쓰기는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걸 몇십 년을 만약에 정말 좋은 일자리로서 구축을 하려면 근데 추가적으로 거기에는 간호사들도 그만큼 배정이 되어야 되고 기사분들도 다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만약에 3명의 의사가 있는데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직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또 와서 수술을 해줄 수 있어야 사실은 많은 응급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직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린 백당이라고 하는데 당직이 있고 당직이 수술하고 있을 때 또 반드시 처치해야 될 환자가 왔을 때 처치할 수 있는 또 의사가 또 한 명 있어야 돼요. 최소. 그리고 또 한 명은 쉬고 있어야겠죠. 병상이나 중환자실 베드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있는 병상이 있어야 그때 오는 응급 환자를 받을 수가 있고 놀고 있는 수술실이 있어야
그때 오는 환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다 쪼개놓고 그거를 풀베드로 돌리지 않으면 아예 그렇죠. 유지가 불가능하게 돼 있기 네. 때문에 전혀 안전마진이 없는 거죠. 네. 요 말씀도 제가 살짝 뭐 말씀드리자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중증외상센터 선생님들이 경증 환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서 4층 높이의 어떤 그 10대가 추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뭐 중간 병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4층 정도에서 떨어지면 중간 병원을 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증외상센터로 가야죠. 중증외상이니까. 근데 이제 경북대병원이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들러 간 것, 그 부분은 들러 간 것 자체가 아니라서 그 병원에서 뭐 사소하게 뭐 했던 거를 문제 삼는 건 저는 좀 그건 너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초반에 높이의 전달 과정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부분에서 잘못을 따지는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경북대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북대병원은 경북 지역의 최종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최종병원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최종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일단 경증 환자들이 뭐 반 이상이 경증 환자들이 배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또 뭐냐면 하필 그 시기에 다른 환자의 중증 환자가 헬기를 타고 옥상에서 내려왔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응급의학과 치프와 교수님이 그쪽 환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느라고 이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다른 환자가 왔을 때 백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현재 우리 지역의 최고 대학병원조차도 그게 안 안 된 되고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병원장님들 저분들이 하려면 경증 환자를 안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좀 노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중증 환자를 받아야지. 저렇게 경증 환자 보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저렇게 경증 환자를 돌려도 그분 말씀을 그냥 나이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의료진을 돌려도 손해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안 돌리라고? 그럼 동자 네가 한번 경영해 볼래? 네가 와서 들여다 볼래?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을 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허무하다. 맞습니다. 실은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아주 기본에는 돈이 깔려 있다. 예를 들면 수술방의 안전성을 답보하는 침대도 500만 원짜리서부터 7천만 원짜리까지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 침대를 쓰는 것과 7천만 원짜리 수술 쓰는 것과 전혀 비용의 차이가 안 납니다. 차별을 안 두죠. 그렇죠. 그럼 누가 7천만 원짜리 수술방 침대를 쓸까요? 이게 글로벌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의료 기구와 약제의 재고 처리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워낙 가격을 안 쳐주니까 그 정도로도 납품을 하려면 다른 데서는 안 쓰는 재고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나 참담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실은 이제 뭐 정부가 약을 싸게 사오고 기구를 싸게 사오고 하는 거가 뭐 나름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싸게 사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나의 안전성이 침해될 정도로 싸게 사오는 거라면 문제가 있고 그거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소비자로서의 자유를 사실상 국가가 원천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도 반드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참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이게 수술방 침대가 어떠냐면은 이게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는 수술방의 환자의 자세가 약간 잘못되면 그게 오랜 기간 수술할 때 이게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약간 잘못 접히거나 뭐가 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수련 받을 때는 좋은 침대가 없어서 그거를 막 인턴 레지던트들이 막 신경 썼어요. 거의 주로 인턴잡인데 그런데도 1년에 한두 번씩 사고가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바쁘다 보면 이 정도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비싼 침대들은 그걸 알아서 방지해주는. 굳이
의료인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오로지 수술에만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사실은 있어서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소비자들은 일단 그걸 알 수 없고 어떤 병원에서 비싼 그렇죠. 침대 쓰는지 싼 침대 쓰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비싼 침대를 쓴다고 해도 이득이 안 나고 싼 침대를 쓴다고 해도 손해가 안 되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게 네.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뭐 예를 뭐 소두방 침대로 들었지만 사실 비용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좀 쉽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말씀 하세요. 아니 뭐 맨날 수가 타령하냐 기승전결 수가 타령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가가 뭐 낮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수가는 되게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GDP 대비 1인당 내는 의료비는 OECD 평균 이하고요. 이거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헬스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그러죠. 그 의사들이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거잖아. 월급 많이 받아서 그런 거잖아.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엊그저께 정부가 발표한 의사 소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OECD에서 발표한 그 의사의 소득은 나라마다 제공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것만 갖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보정을 한 상태라서 단순히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순위를 갖고 어느 나라가 더 많이 받네 덜 받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뭐 어떻게 했나요? 뭐 안과가 1위였고 3억 원 정도 그 2위가 정형외과 이런 걸 발표하셨죠. 그래서 의사의 소득이 낮추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 하셨는데 저는 뭐냐면 이제 오늘은 의대 증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의대 증원을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에 의해서 의대 증원을 논하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사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한다는 말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목표인지 의사 소득을 낮추려는 게 목표인지 그러니까 의대 증원은 고유의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료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바라봐야지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정치인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사실 되게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치인을 보고 왜냐하면 영국도 그렇지만 영국이 지금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갖고 있고 거기에 프라이빗 허스피탈이 새로 이제 떴습니다. 근데 여기 개인 병원들은 미국보다 진료비가 더 비싸요. 그런데 여기는 영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왔던 의사들은 대부분 이 개인 병원으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 가고요. 내셔널 헬스 시스템 일반 국민이 가는데 여기에 2022년도 기준으로 외국 의사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원하시는. 예를 들면 돈이 많은 분들은 괜찮겠죠. 지금 돈이 많고 뭐가 있는 분들은 그게 불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빅5 병원 나 돈 많고 나 권력 있는데 내가 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좋은 병원을 똑같은 순서로 기다려야 돼? 이렇게 불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교정돼서 뭐 그렇게 미국식이나 영국식으로 되면 됐다 이제 나 돈 많으니까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특별한 병원 아주 우수한 병원을 가야지 난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대중을 통해서 다시 맞춰본다면 아니죠. 일반 사람들한테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이 의료 대란이 있기 전에는 어디 내놔도 뭐 불안한 요소가 있었긴 합니다만 어디 내놔도 훌륭한 그리고 저비용의 훌륭한 의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조동찬 저 자식 왜 자꾸 그 의료계 편들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뭐 저 당연히 받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그런 면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변명을 하자면 전체 그러니까 특권 아주 돈 많은 사람 영국에 돈 많은 사람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일반 국민 미국의 일반 국민들을 생각해서 다시 우리나라의 이 논의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조금 마음이 속상한 부분, 뭔가가 꺼림칙한 부분이 저는 계속 있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도 뭐냐면 제가 쓴 글에 있는데 국민이 의료비를 많이 내고 그런데 받는 의료 서비스가 낮다면 의사의 소득이 낮은데 그게 위로가 될까? 반대로 내가 내는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받는 의료 수비가 높다면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게 그토록 시기가 될까? 만약 이걸 따지는 순서라면 국민이 내는 의료비가 높은데 의료 서비스가 낮아. 그런데 의사들이 많이 벌고 있어. 이러면 따져봐야죠. 우리가 많이 내는 국민 의료비 중에서 혹시 의사들이 이게 너무 많이 받아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따져서 냉정하게 낮춰야겠는데 순서가 이게 잘못돼 버리면 자칫 러시아나 쿠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영국의 개인 병원과 내셔널리스 시스템으로 분리되는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정치인이 되셨어요. 지금 계속 너무 위험한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계셔서 이 방송이 나가도 되는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거 아니 저는 괜찮아요. 기자는 괜찮습니다. 기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미 제가 기사화했던 거라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정치계로 입문하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처음으로 일을 못하게 됐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계획 없이 쉰다고 해야 할까요? 쉼을 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소아의료 자체를 다시 이 프랙티스로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했고 제가 그날 막 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24시간 중에 거의 절반 이상 울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로서는 제 20년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좋아했던 팀이 공중분해되면서 내가 좋아했던 일이 사라졌고 나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제 책이 그 무렵에 나온 것도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마지막을 뭔가 예고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약간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저의 아이덴티티는 명백했거든요. 나는 소아과 의사, 엄마, 아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사,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의 큰 축 하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소아과만 했고 10년 동안 소아응급만 했고 이제 와서 다른 과를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용감하게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로 가면 다른 분들 다 저처럼 그 분야에 20년씩 하셨을 텐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다른 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랑 피부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뭐랄까 비비기에 내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내가 과연 소아진료를 할 때만큼 소신껏 용감하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는 사실은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의료는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나 존중하고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은데 이게 꼭 돈을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새로운 역량을 위해서 가고 대부분은 자유를 위해서 가고 그런 거라서 저는 존중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뭐 용기가 부족했던 걸 수도 있고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나는 더 이상 소아 진료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다시 저런 팀을 만나기는 어려울 거다 하는 슬픔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좀 쉬고 싶었어요. 한 6개월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다른 병원에서 제안이 온 적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 마음과 지금 시스템으로 거기로 가는 거는 그럴 거면 제가 천안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 가서도 똑같은 고민을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정이라도 좀 추스르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폭풍 같은 이런 한두 달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영입 제안이 왔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입 제안이 왔으면 뭐 당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정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가정과의 밸런스를 지키기에 사실 소아응급보다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는 애들을 키우는 부분도 직업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모든 타임라인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진 부분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 어쩌면 이게 내가 소아의료를 지속하는 새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뭐 선택하신 건지 선택당하신 건지 뭐 뒷이야기들은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개혁신당으로 의원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럼 뭐 개혁신당은 뭐 어떤 의미였을까요? 개혁신당이 제 마음을 절대로 정치를 안 할 것 같았던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정치에 대한 편견을 깨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을? 첫 번째는 본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국민이나 국가를 도구로서 사용할 것 같다는 편견. 그걸 깼단 말이죠. 네. 개혁신당이. 네. 오, 그래요? 네. 전 아직도 그런 편견이 좀 있긴 한데.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에 들어갈 때 선당 후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당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개인의 의견은 많이 당론에 따라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현재의 이 핵심 의료 붕괴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해결책도 당신이 제시하는 내용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인정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공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구나. 외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구나. 산업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확정 전이긴 했는데 들었던 다른 비례대표 분들도 사실 다른 당은 비례대표가 몇 명이 되건 그냥 그 당의 당세가 불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개혁신당은 제가 들어가면 의료계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2번, 3번이 들어오시면 또 이공계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쭉 가면 뭐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이 사람까지 들어오면 이것도 목소리가 나오겠구나. 이 사람까지 들어가면 이 영역도 국민들이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비례대표 10명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진짜로 뭔가를 바꿔보고 싶어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내가 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제가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그냥 비례대표 후보자였을 때도 인터뷰하는 것조차 저의 전체적인 생각을 먼저 다 물어보셨죠. 그 이후에는 인터뷰 알아서 하시라고. 누가 뭐라고? 당에서 다 알고 있어요. 당이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내 이제 원내 분들도 현 원내 분들도 계시고 뭐 지도부 지금 당직자들 다 이제 대충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영입을 하신 상황이고요. 제 책도 읽어보셨고 뭐 제 SNS도 보셨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동의한다. 그럼 그때부터 표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믿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건 조금 수위가 애매한데라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아예 본인이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기사로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어도 만약에 진짜로 이공계 문제에 대해서 한다면 진짜 얘기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겠구나. 그게 고마웠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 말고는 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진심인데라고 느낀 게 유일했어요. 이거는 뭐 개혁신당 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듣고 계시죠? 좀 주변 분들에게 좀 그 공유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일단 뭐 지금 뭐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아 응급의료 개혁을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방법적으로 어떤 걸? 저는 사실은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기도 하고 이제 국회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저희 당은 크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국회에 의료계의 진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아응급에만 집중하기에는 이제는 좀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고 응급의료 체계 전반이라던가 아니면 거점센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핵심 의료 영역의 고사 방지 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좀 청사진을 제안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 얼개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저절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아무튼 기대됩니다. 오늘 이제 방송은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인용이 될지 기각이나 뭐 각하가 될지. 그런데 그 법원 판결과 별개로 지금 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의료 대란의 해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게 참 의료 대란이라고 하기에 현재 의료 대란이라는 말을 한 지가 2달이 넘었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대란이 아니라고 발표까지 했고 그런데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최고 수준이고 굉장히 뭐가 안 맞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말로 응급실을 못 가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2차 병원들은 오히려 지금 잘 호황이고 오히려 본의 아니게 약간 이 진로 전달 체계가 좀 정상화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정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 상황을 대란 해소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거를 보건의료 위기라고 표현하려면 저는 미래 세대가 바이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인식 변화가 진짜 위기라면 위기라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명백한 사유나 근거 없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여라라고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정원은 늘겠고 의사 숫자는 많아지겠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도 유능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 핵심 의료로 진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비극이고 그리고 참 이건 또 진퇴양난이긴 한데 그래서 법원이 이것에 제동을 건다면 사실 지금은 아직 여론이나 아니면 정부의 방향이 아무튼 모두 납득하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법원이 어쩔 수 없이 막아세운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긴 해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1대1로 의사와 환자가 만나고 1대1로 환자와 그 의사와 보호자가 만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신뢰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의학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손을 떠나 있을 때가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늘 그랬어요. 여기서 엄마 다음으로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나일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믿을 수 없는 문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가. 저는 그 부분이 이번 사태에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대란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췌장암 환우회가 자체 조사를 조사했는데 그렇죠. 3-4명 그런 말고는 늦어지는 부분이 6-7명이 있죠. 진료 차질이 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제 암 진단을 이제 하면 지금은 빅5를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대학병원을 하잖아요. 예전에 유방암이 조직 검사까지 2차 병을 사면 대학병원에서 그래도 한 달 이내에 수술 네. 날짜를 잡아줬는데 네. 지금 그게 2달이 걸리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죠. 어제는 전립선암인데 외래를 봤어요. 네. 그럼 전립선암을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날짜가 10월 달로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맞다. 근데 그런 포인트에서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OECD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대란이라고 느낄 정도로 속도,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길어지고는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건 맞는데 그 기준이 뭔가? 우리가 지금 이 OECD를 계속 얘기하려면 그 대기 시간도 사실은 OECD 평균 대기 평균이죠. 시간을 만약에 네. 생각한다면 네. 여전히 빠른 건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더 좋은 의료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ECD를 모든 지표를 OECD 평균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대기 시간도 OECD 평균으로 맞추고 수가도 OECD 평균으로 맞추고 의사도 OECD 평균으로 늘려라. 그렇게 모든 나라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나라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하고 어떤 나라는 이 공정성을 중요하게 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예산이 풍족하거나 혹은 모자랄 것이고 그걸 국가 간의 각 문화나 사회 전반의 체계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 지금까지는 저수가 기반으로 박리담회로 하다 보니 속도가 어쩌다 보니 빨라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핵심 의료에서 다 이탈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대기 시간이 기존에 비해 길어졌다는 이유로 이걸 대란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묻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국가는 어느 방향을 지향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전히 국민적 논의도 없고 정부의 방향성도 없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주영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의료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OECD 통계를 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 서운함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제일 적다.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라는 지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면의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대기 시간이 제일 짧고 성적 제일 좋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만약 그 논리라면 지금 환자들이 지연되고 뭐 이런 것들은 OECD 평균이니까 그래도 뭐 과거에 우리나라가 최고로 좋았던 거지 평균이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그건 아니죠. 환자들로서는 좀 불만이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이런 뭐 이렇게 OECD 평균이고 그다음에 뭐 의료 뭐 뭔가 비상진료 체계가 뭐 이 비상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위기 단계는 최고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우리에서 진료 보조를 허용하는 이런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OECD 그 헬스 데이터를 볼 거면 기왕에 볼 거면 통으로 전체적인 거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주장을 해야지 거기서 나머지는 다 빼고 딱 한 부분만 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교 1등도 부족한 과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교 1등의 국민들도 그래 나 이런 거는 뭐 더 잘했으면 좋겠어. 나 더 잘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계는 그래서 의료계가 먼저 얘기했다. 아산병원 터졌을 때도 필수 의료 어떻게 지원해달라 뭐 어떻게 지원해달라 먼저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주더니 이제 갑자기 증원을 뭐 내놨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의대 증원을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쪽 면에는 내가 병원을 다닐 때의 어떤 불편함, 의료진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도 저는 거기 안에 네.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소송의 위험, 소송의 이런 건들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데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많더라고요. 월등히 너무 소송 건수가 많아서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또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승소율이 낮아서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더 이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 의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의료 분쟁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납득할 만큼의 이해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의사는 의사대로 불만이고 환자는 환자대로 불만이면 제일 좋은 게 보니까 변호사님들이에요. 소송 건수가 엄청 늘었어요. 최근에. 저는 이게 특히 변호사님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추계를 보니까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승소율은 역시 환자분들이 낮아요. 오히려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로서는 소송을 많이 하는데 훨씬 더 뭐 지니까 뭐 불만일 테고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소송에 휘말리니까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더 부담스러우는 게 계속 소송에 불려 나가서 막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 막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여달라.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 변호사도 만들려니까 괜찮아졌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 마당에 변호사님들이 늘었을 때 의료 소송에 관해서 어떻게 변했고 양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냐면 그렇게 늘어서 의사와 환자들 누구라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득이 될 텐데 누구라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뭔가 의료소송이 늘어난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전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뭐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단 새 아이의 엄마시고 우리는 다시 먼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책의 저자시고요. 글 잘 쓰시더라고요. 잘 쓰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감사합니다. 글을 잘 쓰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잘 쓰는 분들일 거는 잘 읽히는데 뭔가가 딱 잘 읽고도 안 남는 그런 글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몇 장 읽다가 접어요. 근데 의원 당선인님 책은 제가 다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의료인의 이런 마음들이 그리고 부모의 마음, 생명에 대한 마음들이 그냥 딱딱 담겨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응급 전문 교수님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인인데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이주영 개인으로서 네.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에게 본인의 각오든 어떤 뭐 포부든 아니면 부탁드리고 싶은 거든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하는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좋아하는 것 저는 그런 가치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랬고 일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정치에 들어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당 내에서의 자리나 이런 거에 사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위치와 내 역량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해서 나를 먼저 증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확장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정치계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제가 계속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도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영역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진심이라는 걸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가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종 당선인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말씀 중에 제목으로 뽑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이 말이 조금 앞부분에 나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소아 응급 중증 환자가 왔을 때 그 엄마에게 하셨던 말, 이 아이를 엄마 다음으로 위하는 사람이 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소아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의 엄마 다음으로 그걸 위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신다면 이거는 뭐 우리 완전 박수 쳐드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의원 당선인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네. 그거대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거는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뭐 최고의 문장이었다라고 꼽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뽀얀거탑 그 이메일 주소를 말씀드리는 걸 또 까먹었는데, 우리 뽀얀거탑에 사연 주시면 사연에 어떠한 거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상담도 좋고요. 어떤 정책적 제안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궁금한 사항도 괜찮습니다. 메일 주시면 되는데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입니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네. 오늘 뭐 당선인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